지난 12일이었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김은경 혁신위 첫 기자간담회, 이제 드디어 혁신위가 움직이려나? 네. 그런데 봤더니 이 자기들 신세 한탄한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혁신안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 한계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권을 다 주는 혁신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일선 후퇴를 할 테니까 혁신위가 이 당을 잘 이끌어주고 정말 혁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한번 외부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혁신을 한번 다시 한번 꾸려볼 테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그러면 최고위라든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혁신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온전히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이디어 한번 제안해 보면 우리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볼게 이거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혁신이 된 저도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이거 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 다 당 내에서도 충분히 이건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이걸 또 내려니까 그래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얘기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 힘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위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라디오 뉴스 그러니까 시사 라디오에 인터뷰가 주구장창 돼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 라디오의 주제가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누구 이제까지 인터뷰하신 분 있으세요? 혁신위 대변인 따로 있으세요. 김남희 씨라고. 근데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혁신위원장이라도 라디오 인터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혁신위원장이 집을 한번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을 깨는 액션이라도. 왜 지금 보면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가 다 없어진 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이라고 내놨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지지부진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당에서 이거를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그냥 흘러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호 혁신안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럼 우리 혁신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면서 한번 판을 깨고 약간 뭐 어디 산에 들어가시든지 우리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보면 뭐 부산 갔다가 순천 왔다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세게 한번 나갔어야 돼요. 이것도 못 받아? 뭐 그럼 혁신이 어떻게 하라고? 라고 기자회견 정도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맨날 뭐 비대위원장 하면 늘 집에 칩거하고 뭐 가서 막 문재인 당시 대표가 가서 막 제발 다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쇼인 것 같아도 그걸 하는 이유가 이걸 해야 이제 본인들이 실권을 계속 갖고 가니까 그래 이제 좀 클리셰 같아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자회견 잡아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당대표 그 집행부 쪽에서 말을 안 듣네요. 이거는 좀 너무 나약하다. 그렇게 저는 근데 이거 뭐 구성될 때부터 이게 뭐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중간에 한번 어떤 걸 눈여겨봤었냐면 그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더 이상 의원들 충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출범한 지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지났을 때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항의 의원이라든지 뭐 추가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혁신인데 무슨 뭐 이게 옛날 뭐 김종인 비대위원 뭐 혁신 비대위원장처럼 어떤 뭐 진짜 뭐 추호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었겠어요.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냥 혁신이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이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재밌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명락 만남. 명락 만남에 대해서. 근데 그 만남이 왜 깨졌냐. 비에 오는 거야 장마철에 당연한데
그 뭐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블루웨이브가 좀 작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뭐 다른 방송 가서도 그렇게 막 갖다 붙이고 이제 지금 블루웨이브 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뭐 서로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 내부의 게시판인데 네. 당원들 사이에 나뉘어가지고 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물론 거기에 저는 참여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수가 대다수의 당원들의 뜻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둘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둘 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은 보듬고 포용하는 순간 힘이 더 발휘가 되는 것이지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밀어낼 거야. 그건 정말 한 줌의 권력을 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예. 오히려 더 큰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어떤 만남이 이번에 좀 그러니까 성사가 예. 안 된 부분에 연기가 대해서 됐죠. 예. 이제 그날 또 마침 뭐 이렇게 호우가 예. 처음 보는 호우 경보가 온 거예요. 뭐 극호 뭐 호우가 맞아요. 하여튼 뭐 예. 와가지고 저도 시간당 50mm 이상이 네. 내릴 수 있다. 근데 뭐 왜 이런 그러냐면 얘기도 지난 있었죠. 여름에 강남에서 우리가 한번 아, 물난리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인명사고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야당 전현 대표가 예. 만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 또 그 이슈도 묻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연기했다고 보고요. 뭐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뭐 예. 날 좋은 날 골라서 만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만나는데 저는 그렇게 큰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그냥 안에서요? 상견례 정도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뭐 이낙연 그 전 대표의 그 또 장례식장에서 한번 뵙긴 했었지만은 예. 뭐 지금 이제 수고하셨다. 저는 그런 표현이지. 이 만남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민주당 내막을 100%알 수는 없지만 굳이 추측하자면 99%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만나지 말자라고 했을 거예요. 예. 원래 뭐 약간 엄근진 이미지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또 한번 미래를 예측하자면은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만났을 때 표정이요. 이낙연 전 대표 표정이 옛날에 저희 전당대회 할 때 김기현, 나경원 처음 만났는데 막 나경원 네, 전 대표 어색해가지고. 표정 진짜 안 좋고 예. 이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 그거랑 저는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원래 잘 웃으시는 분이지만 지지자들한테 약간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예. 내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여기에 원팀이 아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표정도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독자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 실어준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쭉 그 행보들 보세요. 김혜영 전 의원 만나죠. 김혜영 전 의원은 거의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저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민주당 혁신의 어떻게 보면 적이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뭐 송기인 신부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친문 친노 세력을 본인 것으로 또 이제 굳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쭉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만나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은 그냥 자기 컨텐츠가 없는 불만러예요. 불만만 얘기하시는 분이지. 네. 뭐 자기가 그러면 이제까지 당을 위한 충정의 어린 비판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분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친문에 대해서도 예전에 똑같은 얘기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왜 힘이 없냐? 자기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은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방송 나와서 제가 그분보다 방송 더 많이 하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 정치에
몸을 담궜던 분이라면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셔야죠. 예. 뭐 물러나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김혜영 전 의원을 감싸고 돌면 김혜영 전 의원에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예. 좋을 건 없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당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용 의원 같은 분도 뭐 평론이나 해라, 예. 뭐 평론가냐, 뭐 이러고. 뭐 김태흠 충남지사인가요? 충남지사도 뭐 훈수 정치 뭐 이런 거 그만해라 막 이러는데, 좀 우스운 얘기인 게 당내 비주류는요 원래 평론이랑 훈수밖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 주류가 아니니까. 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자꾸 대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에 대안은 늘 있어요. 예. 그걸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충정어리 비판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나 김혜영 의원이랑 뭐 다 좋은데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또 다 좋다 그래요? 이낙연 대표나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평 사태가 터졌어요. 양평 사태 이제 이낙연 대표 한마디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자기가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그랬으면 내가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에서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언근진 이제는 갖다 버리셔야 돼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과거와는 자기의 모습을 달리,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비판하셔야죠. 그런 건 잘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러고 계시고 그냥 엄숙하게만 계시면 저는 그냥 엄숙하게 그냥 입 닫으신 채로 그냥 정치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렇게 보여요. 또 발언이 세지시네요. 더 세지실 수 있게 이번에 또 국민의힘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 네. 우리 호남의 전북의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바로 위잖아요. 예. 바로 위는 아니. 바로 위죠. 남원이면 뭐 예. 가깝죠. 그렇죠. 뭐. 예. 예. 그 마포로 가신다고요? 네, 지금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이미 남원 임실이죠. 당협위원장직은 사퇴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당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이렇게 돌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입수해서 봤는데 너무 아쉽죠.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예.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포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노웅래 의원 지역구. 예, 물론 이제 그 뭐 열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지만은 지금 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떠나면은 전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용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노하우나 이런 게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여당이 좋은 게 뭡니까? 여당이면 당에서 이걸 좀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떨어져도 좋다. 떨어져도 또 뭐라도 할 수 있게 할 테니 한 번 더 하면서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가야 된다. 후진도 좀 양성하고 해라. 든지 아니면 조금 더 통 크게 투자해서 그러면 전북을 책임지는 형태의 비례를 해라. 라는 식으로 뭔가 이 노하우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호남에 이름 알만한 사람이 사실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중한 어떻게 보면 현역 재선 의원인데 이걸 그냥 날려버린다? 이거 진짜 터무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좀 아쉬워요. 이용호 의원 뭐 제가 뭐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차피 좀 배신하고 떠났으니까요. 예. 뭐 본인은 또 민주당에서 버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누가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호남 정치인이 보수 정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원천 의원도 있고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이 아예 불모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 80년대를 보더라도 장수나 이런 데서는 뭐 당시에 민정당이라든지 신한국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선출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용호 의원이 저는 전북 뭐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배숙 전 의원이 전북 국민의힘 뭐 도당 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좀 아쉽다. 그래도 보수 정당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용호 의원 개인적으로야 더 당선 쉽게 되고 싶은 대로 그나마 확률이 높은 대로 가시고 싶어서 지금 마포갑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북민을 생각해봤을 때는 전북에 대한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역 의원이 있냐 없냐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맞죠. 예. 예를 들면 이용우 의원이 전북에 적을 두면서 야 그러면 나 당선시키려면 전북에 대한 예산 진짜 예산 폭탄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이익이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그냥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를 마포갑으로 물론 마포갑이 쉬운 데는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이 거기서 사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북보다는 쉽겠죠. 예. 전북 아니죠. 전북 도민들 오히려 지역에서는 저는 순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치 투표가 아니에요. 이익 투표예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뽑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호 의원이 저는 전략을 좀 잘못 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좀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최근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뭐 광주, 전남, 전북 해가지고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각 했었죠. 시도랑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었죠. 그때 뭐 김기현 대표가 랑 제가 만나느니 마느니 뭐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예산정책협의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 호남에 있는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 이용호 의원의 기대가 커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말끝마다 호남 예산은 이용호 의원이 지금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열심히 챙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떠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고별사 같은 거에서는 내가 끝까지 그래도 임기 중에 우리 지역 예산 챙기겠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우리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과 네트워킹이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또 지금 굉장히 약화가 된 것이고 특히 아쉬운 거는 정운천 의원이 원래 이제 전북 예산을 챙겨왔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전주 재보궐에 안 나가고 조금 당내에서도 분란 있고 하면서 입지가 좀 축소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뭐 누굴 찾아가야 되냐. 그런 게 참 아쉬운 지점인 거죠. 그럼요. 저는 지금 정부 여당 지역에서는 뭐 어떤 민주당 출신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우 의원이 참 저는 버리고 갔다. 오히려 진짜 내년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국민의힘에서 참 내부적으로 어지간히 안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10월에 서울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뭐 구청장 선거 어떻게 보면은 중량감도 낮고 이 선거 하나뿐이니까 별로 이게 기대할 것도 없고 관전 포인트도 없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설주원 변호사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형을 받고 이제 직을 상실하면서부터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지난번 LH 사건이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하고 똑같은 저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도 그때 선거를 짐으로써 어찌 보면 대선도 저는 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거기서 뼈가 아팠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당초만 해도 LH 사건이 정확하게 3월 1일 날 나옵니다. 2021년도 3월 1일 터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그래도 약간은 우위에 있었어요. 오세훈 후보 오히려 나경원 후보보다 선출이 안 될 것이라 해서 상당히 저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LH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당시 후보를 꺾으면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되면서 이게 기세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참패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 이제 대선이었거든요.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10월에 열린 강서구청장 선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수도권 선거라는 거예요. 뭐 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서울의 민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축소하려고 할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선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김태우 구청장에게 줬던 것도 솔직히 공천을 잘못했어요. 지역에서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앙당에서 지금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일단 이런 정치 지형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어떠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냥 무공천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됐든 뭐 지그상실한 게 이제 저희 소속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공익 제보일 수도 네, 있고요. 공익 제보라고 보는 관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를 또 그냥 잘못을 인정해서 무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약간 논리 구조가 이상해지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서구청장이 좀 무서운 게요. 수도권에서 행해지는 없음 오름이 없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물론 강서구청의 투표라고 어떤 하는데. 그 구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냥 전체 정치판을 놓고 봤을 때는 설문조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없음 모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없음 모름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선거는 없음 모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보면 수도권 격전지 판세를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것인데 제가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서 봤을 때는 정당 지지율 자체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마는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당을 밀어줘야 된다보다 정부 견제론이 늘 보면 조금씩 더 앞서거든요. 예. 그게 그러면 과연 여기서도 현실화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3당을 표방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후보를 낸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후보가 나온다면 이게 아무래도 야당표에 가깝잖아요. 이쪽은.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율 놓고 보면 매우 잘못한 비율이 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잘못함도 있고 매우 잘못함도 있을 텐데 매우 잘못한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가장 아픈 회초리가 뭘까를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3당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절충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프게 때리려면 차라리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지만 국민의힘의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 내가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튼 제가 지금 그냥 정치 상황에서 제3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각 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가 또 예를 들어서 이기긴 이겨도 예. 뭐 신승으로 이긴다든지 이래버리면 뭐야? 약간 이게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예.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냈는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지고 안 돼. 근데 비등비등하네. 그러면 오히려 야당 견제론을 얘기할 거예요. 이 결과를 봐라. 그리고 제3당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금태섭 신당에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떤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저는 이 금태섭 신당에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은 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해 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차찬석이 태풍으로 그냥 소멸되고 말 것이다. 여기가 특히 또 금태섭 의원 전 지역구죠.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나오면 보수 표를 갉아먹지 민주당 표를 갉아먹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금태섭 예. 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짜 각 당이 지금 여기에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이게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상당히 참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법률위에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민주당 지금 돈봉투 네. 사건과 관련해서 네. 20명의 국회의원이 특정됐다라고 검찰에서 지금 밝히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 20명의 의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진짜 잘 몰라요. 진짜로 서로 잘 모르고요. 예. 저는 이 검찰 수사 저 망한 수사라고 봐요. 계속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 수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 수사고, 지금 봐보세요. 20명 특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그러면 특정을 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죠? 사무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회관 내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동선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출입을 할 때 찍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냥 열어줘요. 국회의원 배지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찍고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특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 휴대폰 위치 추적이에요. 예. 그 회관 비슷하게 자체가 나오겠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특정합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서 그냥 쇼잉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것만 하는 것이지 20명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정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모르겠어요. 기소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재판까지 가더라도 큰 영향 없다. 저는 소환은 하지 않을까요? 소환하실 수도 있죠. 소환은 뭐 의심되면 하는 거니까 저는 물어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걸로 기소 내지는 재판을 통해서 뭔가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사법적 수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